대학병원, 내과 복도. 오후 진료가 막 끝난 시각이었다. 박준혁 전문의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장 그에게 걸어왔다. 박 선생님이시죠? 이수아, 엄마예요. 준혁이는 잠깐 멈췄다. 수아,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그 이름이 이 낯선 여자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여자는 웃었다.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다. 우리 딸이 선생님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있잖아요. 사귀는 것도 좋은데 그냥 사귀면 좀 그렇잖아요. 여자가 핸드백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우리 딸이랑 제대로 사귀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5천만 원. 준혁이는 그 종이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대학병원 의사면 이 정도야 우습죠 뭐. 우리 딸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 순간 준혁이가 입을 열었다. 다 됐습니까? 목소리가 차가웠다. 여자는 표정이 굳었다. 수아한테서 그 사람 엄마 얘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일부러 말 안 하던 거 알아요. 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원무과에서 바로 경찰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금전 요구, 진료방해, 접근 위협. 충분합니다. 준혁이는 종이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다음에 또 오시면 그냥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복도를 빠져나갔다. 준혁이는 진료실 문을 닫고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직감이 왔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기로 한 딸. 그리고 그 딸이 사라진 자리를 끝까지 찾아낸 한 남자의 이야기. 본편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진짜 같은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답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 싶으시면 소중한 분께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나의 이름은 이수아. 올해 32이다. 내 어린 시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빚이 있었다. 물론 그 빚은 내가 진 게 아니었다. 하지만 갚는 건 언제나 나였다. 아빠는 내가 7살 때 집을 나갔다. 이유는 나중에야 알았다. 엄마의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서였다. 아빠가 사라진 뒤 엄마는 한동안 일을 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이 힘들다고, 몸이 안 좋다고, 그 돈 받아봤자 뭐하냐고. 이유는 매번 달랐고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일을 그만두는 것,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내 앞에 앉는 것. 딸이 엄마 좀 도와줘야지.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 처음 그 말을 들은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나는 그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다.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그게 가족이라고. 그래서 주말마다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받은 돈을 엄마에게 갖다 줬다. 엄마는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졸업하고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의 대답은 간단했다. 나한테 무슨 돈이 있어. 알아서 해. 나는 알아서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학금을 알아보고 2군데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4년 내내 그렇게 버텼다. 졸업식 날 엄마는 오지 않았다.
피곤하다고 했다. 취직을 하고 나서 처음 월급을 받은 날, 나는 엄마에게 20만 원을 송금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엄마는 20만 원을 받더니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겨우 이것밖에 안 줘. 그렇게 힘들게 취직했는데 월급이 이것밖에 안 돼? 그날부터 나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엄마에게 보냈다. 250만 원을 받으면 120만 원을 보냈다. 나는 반지하 방에서 살았다. 점심은 도시락을 쌌다. 옷은 1년에 한 번 세일 기간에만 샀다. 그래도 엄마는 늘 돈이 부족했다. 3개월에 한 번꼴로 급하다는 연락이 왔다. 100만 원, 200만 원. 그게 쌓이다 보니 나는 통장이 항상 바닥이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친구들은 전세를 얻고 차를 샀다. 나는 여전히 반지하였다. 그래도 2년을 더 악착같이 모았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기쁨이 채 일주일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준혁이를 만났다. 박준혁을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다. 병원 근처 작은 북카페. 나는 업무 때문에 근처를 지나다 잠깐 들어간 참이었다. 구석 자리에 혼자 책을 읽는 남자가 있었다. 별로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다. 그런데 자리를 잡으러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고 그가 아주 잠깐 웃었다. 그게 다였는데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웃음이 생각났다.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걸 말하는 걸까? 일주일 뒤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저번에도 여기 오셨죠? 그렇게 시작됐다. 준혁이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내가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냥 옆에 있었다. 식사를 할 때 내가 무심코 한 말을 기억했다가 며칠 뒤 관련된 걸 찾아서 보내주는 사람이었다. 화려하게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냥 꾸준히 거기 있었다. 나는 그 사람 옆에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다. 다만 나는 엄마 얘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조금씩 흘린 적은 있었다. 어렸을 때 힘들었다거나 가족이 복잡하다거나. 준혁이는 더 묻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된다고 했다. 사귄 지 4개월쯤 됐을 때였다.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를 한 번 뵀으면 해서. 나는 웃으며 넘겼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 안 됐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무 잘 알았다. 준혁이가 의사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엄마는 분명히 움직일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온 건 목요일 오후였다. 수아야, 오늘 병원에 누가 왔었어? 전화를 받는 순간 이미 알았다. 준혁이는 천천히 말했다. 진료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수아 엄마라고 소개하더라고. 그리고 대뜸 말했다고. 딸이랑 사귀려면 돈부터 내놓으라고. 종이에 5천만 원이라고 적어서 들이밀었다고. 나는 전화를 들고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준혁이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그래서 내가 경찰 부른다고 했어. 나는 그 말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치스러웠다. 미안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마는 거절당하면 더 심해진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엄마 때문에 이 사람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없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나 하나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됐다. 내가 사라지면 엄마도 멈출 것이었다. 표적이 없어지면 끝나는 일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전세 계약을 해지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아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준혁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거짓말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래도 보냈다. 엄마를 만난 건 다음날 오후였다. 엄마는 전화 한 통에 나를 불러냈다. 빚이 생겼다고, 급하다고. 나는 이미 다 준비해두고 있었다. 빌라 2층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수를 셌다. 하나, 둘, 셋.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문이 열렸다. 엄마는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따라 들어가서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엄마, 이 돈이 마지막이야. 엄마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열어봤다.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겨우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런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미 너무 오래 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진짜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을까? 이걸로 빚 다 갚아. 그리고 다시는 나 찾지 마. 엄마가 뭔가 말하려 했다. 나는 듣지 않았다.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2번, 3번, 4번째가 왔을 때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전원을 껐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다. 보증금 2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다. 창문이 없었다. 형광등 하나, 누우면 두 팔이 벽에 닿을 것 같은 좁은 공간. 짐이라고 해봤자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가 전부였다.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뺨을 타고 흘렀다. 어릴 때 기억이 났다.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날,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 엄마 등에 얼굴을 묻던 날. 그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때의 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였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더 드렸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더 줄수록 더 당연하게 요구했다. 채워지지 않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광등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창문이 없으니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곳이라는 게 처음으로 위안이 됐다. 사흘이 지났다. 회사는 계속 다녔다.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이었다. 준혁이에게서도 엄마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세상이 조용했다. 나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사흘째 밤, 노크 소리가 났다. 고시원에서 노크는 드문 일이었다. 처음엔 옆방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내 문이었다.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준혁이었다. 코트를 입은 채였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눈이 붉었다.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고 먼저 말했다. 내 엄마가 병원에 또 왔어. 가슴이 내려앉았다. 경찰 부른다고 했을 때는 갔거든. 그런데 이틀 뒤에 또 왔어.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이번엔 5천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딸이 가출했으니 그 책임도 지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혁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로 신고했어. 그리고 한 발 다가왔다. 그러다가 다 알게 됐어. 전세금, 고시원, 거짓, 이별, 그 모든 걸.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나 때문에 이 사람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혼자 결정하고 사라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혼자 버티려고 해?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살면서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항상 내가 버텨야 했다. 내가 벌어야 했다. 내가 드려야 했다. 내가 사라져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사라진 자리까지 찾아와서 말하고 있었다. 왜 혼자 버티려고 하냐고. 나 의사야. 그가 낮게 말했다. 도망치는 사람 아니야. 나는 결국 무너졌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억눌러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준혁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달래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내가 다 올 때까지. 한참 뒤에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내일 같이 가자. 어디? 마무리하러. 다음날 우리는 나란히 엄마 집 앞에 섰다. 준혁이는 코트 안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전날 밤 혼자 준비한 것들이었다. 내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건 내가 할 일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초인종을 누른 건 준혁이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왔다. 나를 봤을 때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준혁이를 봤을 때 눈빛이 달라졌다. 뭔가 재빠르게 계산하는 눈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32년 동안 봐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두 사람이 다 왔네.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달콤하게 포장된 그 목소리가 나는 늘 더 무서웠다. 준혁이는 웃지 않았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들어와요. 아니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엄마가 잠깐 표정을 굳혔다가 다시 웃었다. 준혁이가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 저번 달에 병원에 2번 오셨죠? 그건 그냥 내가 딸 남자친구한테 인사를 하러 간 거지. 무슨. 첫 번째엔 5천만 원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엔 8천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게 요구야? 부탁이지. 딸 잘 봐달라고 부탁한 거잖아. 준혁이는 봉투를 열었다. 이거 보시겠습니까? 봉투 안에는 서류가 있었다. 준혁이가 조용히 설명했다. 병원 CCTV 영상 사본입니다. 2번의 방문이 모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금전 요구 관련 법률 자문서입니다.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말하려 했다. 내가 언제 협박을. 그리고 이건 이수아 씨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엄마의 입이 닫혔다. 5년 동안 매달 월급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추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이체했고요.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혁이가 종이를 들어 숫자를 보여줬다. 1억 4천만 원입니다.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옆에서 그 숫자를 들으며 처음으로 실감했다. 나는 그동안 그만큼을 들였다. 그러고도 모자랐다. 그러고도 엄마는 더 달라고 했다. 수아 씨는 그 돈을 드리기 위해 5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모으는데 7년이 걸렸고 그 돈도 며칠 전에 어머니 손에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리지 않았다. 높아지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들렸다. 이건 딸 남자친구한테 부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봉투를 접어서 코트 안에 다시 넣었다. 지금 경찰 신고는 제가 일단 보류해뒀습니다. 앞으로 수아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 상태로 끝낼 수 있어요. 엄마는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한 번 더 수아한테 연락을 하거나 저 병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즉시 접근 금지 신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계좌 내역 가지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후회인지 겁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그 눈이 그날은 처음으로
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엄마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우리는 골목을 걸었다. 준혁이가 앞서 걸었고 나는 그 옆을 따라갔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발소리가 조용하게 울렸다. 한 블록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잡았다. 나는 그 손 안에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엄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5달 뒤 나는 흰 드레스를 입고 준혁이 옆에 서 있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으니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날이었으니까. 준혁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아무도 너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났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나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 나는 32년을 살면서 한 번도 진심으로 내 편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피로 이어진 사람이 나를 지갑으로 받고 아무 연고도 없던 사람이 창문도 없는 구시원까지 찾아왔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 그걸 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아와 준혁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줄 때 그 고통은 어디에도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편인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는 거려. 오늘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소감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창작된 픽션입니다. 실존하는 인물, 단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며 순수한 창작 콘텐츠임을 밝힙니다.